피 인형 하우스, 서울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2007년 서울 강남의 번화계는 드림돌 하우스라는 유명한 장난감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순진하고 행복한 표정의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어 많은 가족들과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 소름 끼치는 공포스러운 이야기와 한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피해 인형 사건으로 이어진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인공과 시작하는 사건 남인선은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이모와 함께 살았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선은 그것들이 자신의 꿈을 막아서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인한 사람이었고 대학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 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키워준 이모를 부양하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 그녀는 막 졸업을 하고 도시에서 취업 기회를 찾고 있었다. 온라인에서 매력적인 구인 광고를 통해 민선은 꿈꾸는 인형의 집이라는 가게를 찾아갔다. 그 가게는 반짝이는 외관과 유리 진열장 안에 화려한 인형들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각각의 인형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어 보였다. 민선은 이것이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경험이 필요 없고 안정된 급여를 주는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채용되어 매우 기뻤지만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서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면접날 그녀는 가게 주인인 박대중을 만났다. 그는 마른 체격에 낡은 모자 아래 항상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를 한 남자였다. 박 사장의 눈빛은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민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장 환경이 아무리 이상해도 월급만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것은 단지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일하기 시작한 초기에 박 사장은 민서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자주 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믿나요? 또는 인형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처음에 민서는 그가 열정적인 장인처럼 인형 만드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 사장은 매우 엄격했고 특히 지하실의 인형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그는 아무도 그 특별한 인형들을 만지면 안 되며 절대로 마음대로 지하실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늦은 어느 오후 가게를 청소하던 중 민서는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속삭임과 함께 금속성 물체들이 부딪히는 듯한 달그락거리는 소리였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그녀를 감쌌지만 민서는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사장이 늘 경고하던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은 그녀의 발걸음 아래에서 예상치 못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는 분위기를 더욱 숨막히게 만들었다.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어두운 공간이 펼쳐졌고 불쾌한 화학약품 냄새와 희미한 부패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수십 개의 인형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는데 낡은 전구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은 그것들을 더욱 기괴해 보이게 만들었다. 흐릿한 불빛 속에서 각 인형의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미소는 행복함이 아닌 소름 끼치는 한기를 전했다. 민서는 방구석에 있는 특별한 인형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인형들보다 크고 긴 검은 머리카락과 조각상처럼 세밀하게 조각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머리카락이 보통 인형처럼 나일론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머리카락 같았다. 손을 뻗어 만져보다가 섬뜩할 정도로 부드러운 감촉에 깜짝 놀랐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자 민서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어들었다. 바로 그때
썩는 냄새가 더욱 강하게 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구석에 금속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의료용 칼과 가위들, 그리고 말라붙은 핏자국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까까지 들리던 속삭임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녀 주변은 마치 살아있는 무덤과도 같았다.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지만 계단 꼭대기의 문은 이미 밖에서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박 씨의 목소리가 아래로 울려 퍼졌다. 민서 씨,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녀의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고 이것은 그녀가 곧 마주하게 될 끔찍한 일들의 시작일 뿐이었다. 끔찍한 범죄 민서가 그날 저녁 지하실에 몰래 내려간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박 사장은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게의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을 때 민서의 놀란 듯 두려워하는 표정까지도. 그 순간부터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는 그의 병든 게임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 평범한 근무일,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쯤 민서는 박 사장과 그의 동료들에게 마취제로 정신을 잃게 된 후 붙잡혔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그 지하실에서 차가운 금속 의자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서 씨, 정말 고집이세군요. 박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는 이전에 친절했던 가게 주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당신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줄 테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민서는 공포 속에서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모든 구조 신호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지하실은 밀폐되어 있었고 탈출구는 전혀 없었다. 박 씨가 그의 끔찍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계한 그대로였다. 처음에 박 씨는 자신이 정화라고 부르는 의식을 시작했다. 그는 민서를 유독한 세척제가 섞인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담긴 욕조에 담그도록 강요했다. 그녀의 피부는 점차 화상을 입어 붉게 부어오르고 불에 타는 것처럼 갈라졌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박 씨는 무감정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름다움은 항상 희생이 필요하지. 그 후 끔찍한 정신적, 육체적 고문이 이어졌다. 박 씨는 2명의 동료의 도움을 받아 차가운 쇠막대기로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다. 정확하지만 잔인한 구타를 가할 때마다 민서는 자신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비웃으며 고문을 계속했다. 한 번은 박 씨가 그녀에게 완벽한 미소를 항상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그가 말하길 오직 미소만이 그녀를 걸작으로 만들 자격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얇은 철사로 그녀의 입꼬리를 당겨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 일그러진 미소를 유지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분노했다. 넌 내 아름다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가 소리치며 그녀의 등에 끓는 물을 부었다. 박 씨는 고문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끔찍한 실험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정화 능력을 시험한다며 민서의 몸에 출처불명의 화학 물질을 주입했다. 그녀의 몸은 반응하기 시작했고 여러 곳이 부어올랐으며 피부가 벗겨지고 눈이 충혈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악몽은 민서가 거의 투쟁할 힘을 잃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몸의 감각을 거의 잃은 채 살고 싶다는 희미한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고문을 이어갔고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신까지 공격했다. 그는 자주 그녀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 당신이 내 인형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영원한 아름다움에 감탄할 거예요. 범죄의 절정은
민서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을 때였다. 그가 말하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젊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죽음조차도 그 병든 남자의 손아귀 위에서 그녀를 해방시키지 못했다. 민서가 죽은 후 그녀의 시신은 박 씨의 역겨운 계획의 재료가 되었다. 그는 장인처럼 신중하고 꼼꼼하게 그녀의 피부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깨끗이 씻겨지고 말려져 빗질된 후 그가 만들고 있던 인형에 부착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 칼로 조각되었다. 결국 민서의 몸은 박 씨가 자랑스럽게 가게에 전시하는 걸작이 되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윤기 나는 피부, 그리고 공허하고 차가운 눈동자를 가진 인형이었다. 가게를 방문한 그 누구도 이 특별한 인형들이 모두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민서의 이야기는 그가 만든 7개의 예술 작품 중 하나일 뿐이었다. 무서운 진실. 민서는 자신이 고통스럽게 죽어 영혼 없는 인형으로 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은 드림돌 하우스매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온 끔찍한 비밀의 일부였다.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은 민서의 친구 이지훈이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직감을 느끼고 경찰이 수주간 조사를 진행한 후에야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민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 범인 박대중은 모든 흔적을 감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지훈의 호기심과 의심이 그 가게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로 이어지는 열쇠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훈은 친한 친구의 의문스러운 실종에 대한 답을 찾기를 바라며 밤마다 가게를 감시했다. 죽음의 지하실 탐험.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지훈은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가게 안은 어둡고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지만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에 든 손전등을 들고 지훈은 지하실로 향하는 문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마치 불운한 자들을 유혹하는 지옥의 문처럼 보였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고 지훈의 발걸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밖의 빗소리와 뒤섞였다. 계단 끝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답답해졌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화학약품과 부패한 냄새가 가득한 어두운 방이었다. 손전등 빛이 인형들, 이 가득 진열된 나무 선반을 비추었다. 하지만 지훈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인형들의 얼굴이었다. 그것들은 보통 인형이 아니었다. 손전등 빛이 방구석의 낡은 의자에 앉아있는 큰 인형에 멈췄다. 그것의 얼굴은 매끄러웠고 생기없는 둥근 눈은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뭔가 끔찍한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플라스틱이나 왁스가 아니었다. 기름기가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매끄러운 피부에는 실제 모공이 있었다. 부드럽고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은 가발이 아닌 진짜 사람 머리카락 같았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손전등으로 자세히 비춰보았을 때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보았다. 그 얼굴은 민서와 똑같았다. 볼, 눈, 모든 것이 기괴한 미소를 짓도록 조작되어 있었다. 지훈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발밑의 나무 의자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그를 넘어뜨렸고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인형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끔찍한 발견. 지훈이 용기를 내어 손전등으로 방을 다시 비추자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해졌다. 더러워지고 녹슨 도구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메스, 가위, 그리고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는 천 조각들. 방구석에는 녹슨 쇠사슬로 잠긴 큰 냉장고가 있었다.
지훈이 손을 뻗어 자물쇠를 열자마자 안에 있던 것을 보고 즉시 구토를 하고 말았다. 그것은 인체 부위들이었다. 손, 발, 심지어 벗겨진 피부까지. 그것들은 식품 포장용 랩으로 쌓여 있었고 마치 일반 상품처럼 층층이 정리되어 있었다. 말라붙은 피와 부패한 살점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냉장고 맨 아래에는 큰 비닐봉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민서가 실종되기 전에 입었던 원피스와 신발이 들어있었다. 민서의 최후. 지훈은 박대중이 민서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이 끔찍한 인형들 중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피부는 벗겨져서 꼼꼼하게 밀랍틀에 꿰매어 붙여졌다. 머리카락은 깨끗이 손질되어 인형 머리에 부착되었다. 심지어 민서의 눈도 제거되어 박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위해 유리눈으로 대체되었다. 이후 수사 결과 이 미친 남자가 총 7명의 여성을 살해했으며 모두 그의 컬렉션에 특별한 인형들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하실은 실제로 처형과 시신 보관소였으며 그가 말하는 예술 스튜디오였다. 진실을 밝히다. 민서의 실종은 가족, 특히 그녀를 아끼던 이모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한 친구 이지훈의 마음에도 깊은 근심을 남겼다. 지훈은 대학 초년생 시절부터 민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젊은 공대생이었다. 활기차고 강인한 성격의 민서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지훈은 매우 이상하게 느꼈다. 응답 없는 전화, 읽지 않은 메시지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처음에 경찰은 사건을 조사했지만 민서가 공개적으로 납치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심점을 찾지 못했다. 그들은 민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잠시 집을 떠난 것이라고 결론지었는데 이는 지훈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떠날 사람이 아니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밤마다 민서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 대화들, 인형 가게에서의 새 직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밝은 표정. 지훈은 실종의 비밀이 바로 그곳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 한 달도 채 일하지 않았던 드림돌 하우스에 의심과 감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민서의 실종 중심지로 여겨지는 강남의 장난감 가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가게의 큰 유리창 앞에 서 있을 때 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빛이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시된 인형들은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띤 채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지훈은 마치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하듯 인형들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지훈은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시가 잠에 빠져들 때 그는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발견했고 어두운 밤이면 한 남자 박씨가 조용히 무언가를 트럭에 싣는 모습을 목격했다. 왜 장난감 가게가 그 시간에 영업을 하는 걸까? 왜 지하실로 통하는 문은 항상 굳게 잠겨 있는 걸까? 지훈은 이제 자신이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비오는 밤, 지하실 침입, 어느 폭우가 내리는 밤, 지훈은 이제 침입할 때가 왔다고 결심했다. 박 사장이 밖에 나간 틈을 타 그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게 뒷문에 자물쇠를 따냈다. 안은 마치 빛이 모두 빨려나간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웠다. 손에 쥔 작은 손전등을 든 채 지훈은 민서가 사장님이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던 지하실로 통하는 나무문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경첩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계단은 가파르게 내려가며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공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웠고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와 섞인 썩은 냄새가 그의 후각을 압도했다. 맨 아래 층에 도착해 손전등으로 방안을 비추자 지훈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다.
민서의 얼굴. 지하실은 수십 개의 인형들로 가득 찬 선반이 있는 기이한 작업실이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인 인형들이 아니었다. 지우는 진짜 피부, 진짜 머리카락, 그리고 사람의 표정이 가득한 얼굴들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물체들은 장난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다. 방 중앙에 놓인 가장 큰 인형에 빛이 비칠 때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부드럽고 긴 머리카락을 가진 인형이었다. 지훈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인형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민서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다. 그 얼굴은 변형되어 있었다. 입술은 기괴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짓고 있었고 생기 없는 눈은 불빛 아래서 반짝이며 마치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친구가 아니었다. 방구석에서 지우는 잠겨있는 큰 냉장고를 발견했다. 근처에 있던 쇠막대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이었다. 손, 발부터 피부 조각까지 다양한 신체 부위들이 랩으로 꼼꼼히 포장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상품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최후의 증거. 지훈이가 당황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하실 문이 닫히고 박대중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꼬마야, 네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을 줄은 몰랐네.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지훈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도망쳤고 지하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뒤따라왔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는 탈출에 성공했고 휴대폰에 담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 긴 수사 끝에 박대중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그는 젊은 여성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시신으로 생생한 예술 걸작품을 만들어낸 자였다. 민서는 이 연쇄 범죄의 가장 큰 희생자로 떠올랐고 그녀의 얼굴을 한 인형은 지훈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 되었다. 후유증과 트라우마. 꿈의 인형의 집 사건 이후 원래 화려하고 번화했던 강남거리는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박대중의 병적인 행위에 대한 소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문과 방송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때 살아있는 여성들이었던 기괴한 인형들로 가득한 지하실의 모습은 사회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꿈의 인형의 집 가게는 봉쇄되었다. 경찰은 현장 전체를 수색하고 시신 조사를 위해 수십 개의 특별한 인형들을 수거했다. 각각의 인형들이 해부되었고 각 부분들은 지난 3년간 실종된 여성들의 기록과 대조되었다.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하나씩 알려지면서 사회는 더욱 큰 충격에 빠져들었다. 희생자 가족들, 돌이킬 수 없는 상실 민서의 이모는 조카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어린 시절부터 민서를 키워왔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이런 비극적인 상실을 맞이해야 했다. 경찰이 민서의 처리된 시신을 돌려줬을 때 그들은 단지 처참한 조각들만 돌려줄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윤기 나는 긴 머리카락과 악명 높은 인형에 붙어있던 피부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모는 민서의 얼굴이 있는 인형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받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단지 생기 넘치고 밝은 미소를 지닌 조카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눈을 감을 때마다 박 씨가 인형에 만들어 놓은 일그러진 얼굴과 섬뜩한 미소만이 보였다.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몇 달 후 홀로 세상을 떠났다. 강남거리,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시선. 이 사건은 강남 주민들의 마음속에 끔찍한 공포의 그림자를 남겼다. 한때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였던 드림돌 하우스는 이제 죽음과 왜곡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 가게가 있던 거리를 피해 다녔고 끔찍한 이야기들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전해졌다. 비 오는 밤에 옛 가게 앞에 서면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처절한 울음소리와 금속성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리창 뒤에서 공허한 눈빛으로 거리를 바라보는 젊은 여성의 모습을 봤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우연히 인형이라는 말만 해도 즉시 집으로 끌려갔다. 공포가 너무나 깊이 퍼져서 어떤 부모도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않게 되었다. 이지훈, 지워지지 않는 기억. 지훈에게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고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가 된 그에게 그 트라우마는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지하실에서 간신히 탈출하며 본 민서의 마지막 얼굴은 생생한 모습이 아닌 강요된 미소가 있는 왜곡된 가짜 얼굴이었다. 그 이미지는 지훈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눈을 감을 때마다 악몽으로 변했다. 지훈은 사건 이후 학업을 포기했다. 그는 집중할 수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매일 밤 그는 머릿속에서 민서의 목소리를 들었다.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때때로 그는 어두운 방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민서가 생전에 준 오래된 인형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보지 않을 때마다 그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고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 같다고 느꼈다. 이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걸까? 박 씨가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민서를 포함한 희생자들의 영혼이 결코 평안을 찾지 못했다고 믿는다. 경찰이 가게에서 증거물을 수집할 때 몇몇 인형들이 이상하게 움직였다는 소문이 있다. 한 수사관은 인형이 숨을 쉬는 것을 보았다며 팀을 떠났다. 가끔 밤에 강남 주민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그 집의 옛 모습이 보인다고 맹세한다.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 속삭임 또는 단순히 그 거리를 지날 때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옛 현장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아무도 그 범죄로 저주받은 땅을 개발하거나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곳에서 밤을 보내면 불운한 여성들의 하이힐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한때 존재했던 집에 보이지 않는 지하실로